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까지는 지난 시간에 했고, 이제 수요의 소득 탄력성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의 소득 탄력성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구분하셔야 될 게 있어요. 지난 강의에서 제일 마지막 쪽에 뭐 소비자가 지출하는 중에서 이제 비중에 따라서 그 가격 탄력성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거하고 이 소득 탄력성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뭐냐면요, 아까 전에 지난 강의에서 얘기를 했던 거는 돈을 많이 벌고 많이 쓰는 사람과 조금 쓰는 사람을 이렇게 두 사람을 비교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두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이 소득이 늘어나거나 소득이 줄어들었을 때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소득 탄력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교재 65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이제 식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Income Elasticity of Demand 이렇게 영어로는 얘기를 하는데, 보통 기호로는 입실로 M이라고 쓰고 소득의 변화 비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 비율 이렇게 얘기를 하죠. 수요량의 변화 비율. 역시나 여기서도 중요한 건 절대적인 변화한 값이 아니고 변화한 비율, 퍼센트 단위로 얼마만큼 증가하고 퍼센트 단위로 얼마만큼 감소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똑같은 물건이 있어요. 물건은 똑같은데 제가 버는 돈, 그게 바뀐 거예요. 소득이 바뀐 거죠. 그러면 소득이 좀 많이 증가하면 좋겠죠? 소득이 50% 증가를 했다고 해보죠. 그러니까 원래 한 달에 500만 원을 벌던 사람이 갑자기 그 다음 달부터 750만 원씩 벌기 시작을 한 거예요. 와, 좋다. 자, 어쨌든 소득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웬만한 물건들을 더 많이 살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수요량이라고 하는 거는 늘어나는 게 일단 정상적이에요. 그렇게 해서 정상적이라고 이렇게 동일할 수 있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증가하면 이게 정상이라는 얘기죠. 정상제라 그래요. 이거는 물건의 특성이에요. 그 물건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소득이 늘어나는데 수요량이 늘어난다? 그럼 정상제. 대부분의 물건이 정상제입니다. 그러면 정상제가 아닌 녀석이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요, 소득이 늘어났는데 오히려 수요량이라고 하는 건 줄어드는 녀석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은 기푼제 같은 거죠. 기푼제 같은 것들인데 그런 걸 보고 통틀어서 열등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열등제. 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이제 여기서 방금 배운 이 수요의 소득 탄력성 개념으로 적용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뭐가 되느냐면요, 소득이 늘어날 때 수요량이 늘어난다. 소득의 변화 비율이 양일 때 수요량의 변화 비율이 양이어야지 가능한 얘기잖아요. 양수.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 M이라고 하는 녀석이 왜 이렇게 또 가까이 썼을까요? 자, 조금 더 멀리 써가지고 이 M이라는 녀석이 항상 0보다 클 때, 0보다 크다는 얘기, 두 개의 부호가 같다는 얘기니까 그게 정상제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0보다 작으면 그게 열등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거기 65페이지에 밑쪽에 보면 열등제, 정상제 이런 얘기 나와요. 그 얘기를 방금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열등제의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열등제의 예라고 하는 거. 자, 거기 한번 나와 있네요. 얘가 대부분의 65페이지 밑에서부터 제일 밑에 문단이에요. 대부분의 상품은 소비자의 소득이 올라갈 때 그것에 대한 수요도 따라서 늘어나기 마련이다. 그러나 어떤 상품의 경우에는 반대로 수요가 종전보다 더 줄어들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소득이 늘어 자가용을 보유할 수 있게 된 사람은 대중교통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줄이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대중교통 자체가 누구에게나 열등제 이런 건 없어요. 그냥 그 사람 입장에서 정상제일 수도 있고 열등제일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바뀌게 된다는 얘기가 되죠. 아무리 돈을 많이 벌더라도 대부분의 물건은 정상제가 맞아요. 하지만 특정한 일부의 물건들은 열등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상제들도 조금 또 경향이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어떻게 나눠지게 되느냐면요,
이 소득 탄력성이라고 하는 녀석을 1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보다 큰 경우가 있어요. 1보다 크다는 얘기가 뭘까요? 소득이 한 10% 늘어나는데 수요량은 10%보다 더 늘어나는 거예요. 소득은 쥐꼬리만큼 올랐는데 사는 양은 더 많이 늘어난다. 이런 물건을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왜 이런 물건을 살까요? 남한테 과시하려고. 그렇죠? 그래서 얘가 1보다 큰 이런 애들을 사치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럭셔리 굿 이라고 해서 사치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1이라는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1보다 크면 사치제, 1보다 작으면 얘를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필수제. 그래서 필수제, 이것도 그래도 여기 영어 썼으니까 니세 티 굿. 그래서 꼭 필요한 물건들이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 값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0보다 작으면 열등제, 0보다 크면 정상제라고 하는데 정상제 중에서도 1을 기준으로 다시 나눠가지고 1보다 크면 사치제, 1보다 작으면 필수제. 그래서 결국에는 3개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사치제, 필수제, 열등제. 이렇게 3가지가 되겠죠. 그 얘기가 66페이지 표로, 67페이지군요. 67페이지에 표로 나와 있으니까 머릿속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를 한번 넘겨가지고 66페이지, 67페이지 있는 그쪽을 한번 보시죠. 스타벅스의 굴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뭐 미리 예습을 해보셨으면 읽어보셨겠지만은 경제 위기가 왔을 때 뭐 리만 브라더스 사태 터지고 2008년도에 경제 위기 왔을 때 그때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는 원래 보통 햄버거 가격이 뭐 한 4달러, 5달러 이렇게 하죠. 더 비싼 건 비싸고 그런 식이었는데 경제 위기가 딱 터지니까 아예 그냥 1달러짜리 햄버거를 막 만들어낸 거예요. 소득이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줄어들었으니까 이 싼 햄버거 진짜 뭐 당연히 원가도 낮췄겠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러자 스타벅스가 그걸 보고 원래 스타벅스도 커피 가격이 비싸기로 유명하잖아요. 비싼데 그 경제 위기가 왔으니까 그러면 이제 1달러짜리 커피를 만들어 볼까? 라고 해가지고 팔았다가 오히려 망했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죠. 맥도날드에서는 1달러짜리 햄버거가 그렇게 히트를 쳤는데 왜 스타벅스에서는 1달러짜리 커피가 성공을 하지 못했을까라는 얘기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요거 가지고 얘기를 했던 거죠. 햄버거 같은 경우에 필수제다. 필수제니까 소득이 줄어들었다? 그럼 1달러짜리? 오케이, 좋아.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커피, 특히 스타벅스에서 파는 커피라고 하는 거는 사실 커피 자체의 가치보다는 커피 이상의 어떤, 비싸니까 사먹는다 뭐 이런 느낌의 사치제라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거기 나와 있는 얘기로는 그래요. 스타벅스는 사치제의 성격이고 그 다음에 맥도날드의 햄버거는 필수제의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뭐 그렇다고 해요. 자, 여기 그런 얘기가 있네요. 어디 있냐면 66페이지에서 오른쪽에 있는 문단 중에서 밑에서 한 3번째 정도 문단, 고품격 커피숍을 지향해 오던, 찾았나요? 중간쯤 해서 네, 고품격 커피숍을 지향해 오던 스타벅스의 커피에 대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비교적 크다고 볼 수 있다. 1보다 큰 사치제의 성격을 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사람들의 소득이 늘어가면서 싸구려 커피 대신 고급 커피를 더 많이 마시게 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큰 값을 가질 수밖에 없고, 반면에 중하위 소득계층이 주요 수요자인 햄버거의 경우에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아주 작고 심지어 음의 값을 가질 가능성까지 있다. 불황으로 인해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경기가 좋았을 때는 고급 커피를 사 먹었지만 이제는 부담이 된다고 느낀다. 그래서 인스턴트 커피 한 병을 사다 놓고 매일 그것을 타서 마시는 것으로 만족한다. 뭐 그렇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분석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고, 다만 문제는 뭐냐면요, 경제학에서는 한 가지 효과만 놓고 뭘 바꿨을 때 어떤 방향으로 확실히 될 거다라고 확신을 하면 안 돼요. 거기에 미치는 요인이 여기 있는 뭐 수요의 소득 탄력성 이거 하나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훨씬 더 많은 요소들이 결합이 되기 때문에 한 가지만 가지고는 완벽한 분석을 하기가 어려워요. 플러스 인간은 완전히 합리적인 동물이 아니죠. 그런 것들도 사실은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요새는 무슨 뭐 행태 경제학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는 합리적인 인간이다라는 가정을 조금 완화를 시키는 거죠.
완화를 시키는 거. 그런 것까지 고려한 경제학 그런 것도 하는데 그런 걸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사람의 감정에 따라서 하는 행동을 갖다가 이렇게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라서 거기서 나오는 이론들이 이렇게 실생활에 적용해보면 잘 안 맞는다는 문제가 또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 있다 정도까지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수요의 소득 탄력성입니다. 소득이 올라갔을 때 웬만한 물건들은 다들 수요량이 올라가지만 수요량이 줄어드는 것도 있다. 그리고 수요량이 늘어나는 것 중에서도 조금 늘어나는 게 있고 왕창 늘어나는 게 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눠진다. 거기까지 봐두시면 될 거예요. 마지막, 수요의 교차 탄력성입니다. 수요의 교차 탄력성. 이게 세 번째 건데 그러면 이제 교차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차가 뭐죠? 교차로라고 하는 뭐 그런 식의 용어를 많이 쓰게 되는데 이 교차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거기 이제 67페이지를 보세요. 67페이지를 보시면 자, 세상에 물건이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X제하고 Y제하고 두 개밖에 없다. 그런데 중요한 건 말이죠. X제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거기에 이제 식이 나와 있기로는 뭐가 나와 있느냐면요. X제의 가격 변화율 분의 뭐라고 돼 있느냐? Y제 수요량의 변화율. 이 얘기는 뭐냐면 원래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했던 거는 자기 자신 가격이 바뀌었을 때 그게 뭐 수요량이 늘어나냐 줄어드냐 이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 말고 다른 애가 가격이 변했을 때 내 수요량이 어떻게 변할까? 요걸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실생활에서도 그런 거 있어요. 콜라하고 사이다에 의해서 콜라 가격이 갑자기 올라갑니다. 2배, 3배가 막 돼요. 그러면 사람들은 뭘 사겠어요? 사이다를 사겠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이다 가격이 변하지 않더라도 다른 물건의 가격의 변화에 의해서 자기 수요량이 변할 수도 있다. 그런 게 있겠죠. 자, 그걸 갖다 나타내는 게 교차 탄력성이 됩니다. 그럼 교차 탄력성이라는 건 뭐냐? 뭐에다가 써먹느냐? 아까 이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고 하는 건 이 제품이 이 물건이 사치제냐 필수제냐 열등제냐 요거를 분류하는데 써먹었어요. 그러면 교차 탄력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두 가지 물건이 나오죠. X제하고 Y제. 얘네 둘 사이가 어떤 사이인지를 알아보는 데 쓰입니다. X제하고 Y제가 서로 보완하는 관계에 있는 보완제인지 아니면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인지 아니면 아무 관계 없는 독립제인지 요 세 가지를 갖다가 세 가지 중에 어느 거에 해당하는지를 분류하는데 이 수요의 교차 탄력성 값을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보완제다. 즉 낚싯대하고 낚싯줄 이런 관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낚싯대하고 낚싯줄 두 가지 상품이에요. 낚싯대도 따로 독자적인 상품이고 낚싯줄도 독자적인 상품이죠. 그런데 낚싯대 가격이 갑자기 확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 비쌌어요. 그러면 낚싯줄이 수요량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왜? 낚싯대를 사람들이 잘 못 사니까 낚싯줄도 별로 필요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XJ 가격 변화율, XJ를 이제 낚싯대라고 생각해보면 가격 변화율이 올라간다. 플러스의 값을 가진다고 해보죠. 그러면 YJ 수요량은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감소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분모하고 분자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이 되니까 전체적인 값은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수요의 교차 탄력성 값이 마이너스가 나오면 그 두 재화를 서로 보완제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대체제, 아까 콜라하고 사이다 같은 건 대표적인 대체제죠. 콜라 가격이 확 올라갔더니 사이다 수요량이 올라간다. 즉 플러스의 값을 가지게 되면 그것이 바로 대체제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아니고 아무 관계 없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콜라하고 낚싯대의 관계 이런 거예요. 콜라하고 낚싯대 아무 상관없잖아요. 콜라 가격이 아무리 올라간들 낚싯대 수요량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뭐예요? 이게 뭐 플러스가 됐든 마이너스가 됐든 상관없이 나의 수요량 변화는 없다. 0이다. 하게 되면 요 값이 요거 동그라미가 아니고 숫자 0이에요. 숫자 0. 딱 0에 가까운 값을 갖게 되면 두 재화가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사실 완전히 0이 되기는 조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나는 원래 낚싯대도 한 달에 한 개씩은 사는 사람이고 콜라도 한 달에 뭐 한 10병은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갑자기 낚싯대 가격이 확 올라가서 낚시를 못 사게 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 남은 돈을 이용해서 콜라를 더 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서 완전히 0이라고 하는 값을 갖기는 쉽지 않은데 뭐 애초에 내가 낚싯대는 전혀 원래 안 쓰던 사람이었다 이러면 진짜 0이 될 수도 있긴 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차 탄력성이라고 하는 거 뭐 아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뭐 숫자 값 구하는 그런 문제도 가끔 나오긴 합니다만 세무사 시험에서 이딴 거는 절대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오니까 그냥 이런 게 있나 보다. 경제학 원론이니까 하는 거예요. 경제학 시험에서 이런 것도 나와요. 교차 탄력성 값을 계산을 해서 얘가 보완제인지 대체제인지 독립제인지 이런 걸 얘기하는 그런 것들도 나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요 음수값을 가진 보완제 플러스면 대체제 0에 가까운 숫자면 독립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으면 넘어가서 수요가 끝났습니다. 수요 끝났고 이제 공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금까지 소비자에 대해서 살펴봤고 지금부터는 이제 공급자, 뭐 기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제 입장이 바뀌었어요. 무슨 사업을 해볼까요? 치킨집을 해볼까요? 요즘 치킨집 많으니까. 자, 치킨집 사장이 되었습니다. 치킨집 사장이 돼서 공급을 해요. 치킨이라는 녀석을 공급을 하는데 그러면 원가가 그대로 있다라는 가정하에 그러니까 생닭 가격이라든가 기름값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대로 있다라는 가정하에 물건값이 올라가면 즉 치킨값이 올라가면 나는 더 공급을 늘리고 싶을까요? 줄이고 싶을까요? 그렇겠죠. 내 치킨집 사장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 공급량이라고 하는 거는 뭐에 비례를 하게 되느냐? 기본적으로 가격에 비례하게 됩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이 늘어난다라고 또 반대로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공급량을 줄인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는 아까 뭐 수요에서 갑자기 뭐 열등제니 깊은제니 뭐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은 예외가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예외가 없어요. 가격이 올라가? 그럼 더 만들어서 더 팔아야지. 가격이 떨어져? 그럼 생산량 줄여야지.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으니까 훨씬 쉽습니다. 그러면 공급 곡선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아까 수요 곡선이든 공급 곡선이든 간에 어차피 축은 똑같아요. 축은 X축이 뭐였죠? 수요량 또는 이번에는 공급량이라고 하는 물건의 수량을 얘기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쪽은 P, 가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된다는 거죠. 우상향. 이게 직선이냐 아니면 이렇게 뭐 비스듬히 올라가느냐 어쨌든지 간에 중요한 건 오른쪽으로 갈수록 위로 간다. 그게 그 경향이 나타나게 그려주면 그걸 보고 공급 곡선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S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서플라이 S니까. 자, 그래서 68페이지를 넘겨보시면 이제 공급 곡선 그래프가 나와요. 그래서 얼음이사의 공급 곡선. 자, 어쨌든 간에 공급 곡선은 항상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되어야 된다는 것. 오른쪽으로 갈수록 늘어나는. 여기에는 예외 따위 없다는 것.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시장의 공급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 옆 페이지에 나오는데 요거는 아까 수요도 개인의 수요를 갖다가 같은 가격에서 쭉 가로합을 해가지고 시장의 수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치킨집이 우리 집만 있는 게 아니죠. 치킨집이 우리나라에만 해도 막 수만 개 있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수만 개가 있는 녀석들이 뭐 그중에서 이제 같은 프랜차이즈라고 한다고 해도 뭐 몇천 개 있다고 하면 걔네들이 다 공급하는 양을 갖다가 어떻게 여기서도 가격이 일정할 때 그 공급량을 갖다가 가로합을 해서 다 더하게 되면 그게 바로 시장 공급 곡선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아까 가로합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사적 재화는 전부 가로합을 하게 돼요. 그리고 공적 재화에 가서 공공재 이런 거에만 가서 이제 세로합을 하게 되는 그런 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시장의 공급 곡선이라고 하는 건 개개인의 어떤 공급 곡선을 갖다가 다 가로합을 해가지고 만들면 그게 시장의 공급 곡선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공급의 탄력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역시나 수요에 비하면 탄력성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공급의 탄력성이라고 하는 거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면요. 얘도 이제 탄력성을 보게 되는데 공급의 딱 하나 가격 탄력성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공급량이 가격이 변화할 때 뭐 예를 들어서 가격이 10% 증가했을 때 10%보다 더 크게 증가할까 적게 증가할까 그걸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공급의 탄력성 거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자 보자. 공급의 탄력성이라고 하는 거 AP 소문자
EP 이렇게 쓰고 거기 이제 분모는 뭐냐면요. 가격의 변화 비율. 가격의 변화 비율. 역시나 이것도 변화하는 그 금액이 아니고 변화 비율. 원래 있었던 가격이 10,000원이었는데 11,000원이 됐어요. 그러면 10% 증가했구나라고 해서 10% 플러스 0.1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변화 비율이라는 의미는. 그리고 공급량의 이게 바뀌었죠? 아까는 수요량이었는데 이제 공급량이 되었고요. 공급량의 변화 비율. 역시나 이것도 내가 1000마리를 팔고 있었는데 그게 10%인 100마리보다 더 늘어났냐? 덜 늘어났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요걸 갖다가 이번에는 아까 그 수요할 때 너무 식을 좀 등한시한 것 같아서 살짝 식을 좀 살펴보고 가면요. 보통 이제 가격을 P, 공급량을 Q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걸 이용해서 가격의 변화 비율이라는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P분의 원래 있었던 가격분의 바뀐 가격. 그래서 P분의 델타 P 이렇게 나타내고요. 이 델타라고 하는 삼각형 개념이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그냥 변화량이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돼요. P분의 델타 P 분의 공급량의 변화 비율도 Q분의 델타 Q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지금 쓰고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요. 70페이지에는 중간에 있는 그 식이에요. 자,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러면 얘를 갖다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델타 P분의 델타 Q 곱하기 Q분의 P 이런 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는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문제를 풀 때 숫자를 딱 줘요. 뭐 원래 공급하고 있었던 금액은 얼마고 그다음에 양은 얼마인데 그게 뭐 얼마로 가격이 바뀌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그게 이제 각각 숫자 Q, P 그리고 변화량이 되는 거죠. 여기는 변화량. 변화 비율이 아닌 변화량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 숫자를 넣어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지금 경제학 원론에서는 연습 문제 안 풀고요. 나중에 미시경제나 아니면 재정학에 가서는 연습 문제도 실제로 풀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예외적인 두 가지 경우 해가지고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데 이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그려지게 되느냐 이런 경우 1번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고요. 수직인 경우 2번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1번 공급 곡선이 생긴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해석을 해주면 될까요? 1번 같은 경우. 그냥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얘가 그냥 여기서 얘기해보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이 P라고 하는 녀석이 무한대가 되는 경우예요. 그렇죠? 가격이 조금이라도 변하면 나 공급 안 해. 이런 식이 되겠죠. 역시나 이 경우도 현실에서는 잘 없어요. 현실에서는 잘 없고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게 무한대가 되는 그런 그래프가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이 P가 얼마가 되느냐? 0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 가격이 얼마가 됐든 간에 어차피 나 공급량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딱 우리 공장에서 만들 수 있는 건 하루에 단 한 대. 네 가격이 뭐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어차피 우리 공장에서 만들 수 있는 건 단 한 대. 이런 식인 경우에 저렇게 그래프가 나타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이제 탄력적, 비탄력적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이 큰 거는 자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뭐 여기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1번하고 2번 중에서 더 탄력적인 녀석은 당연히 1번이 돼요. 왜 무한대니까 값이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EP라고 하는 요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면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탄력적이라고 하는 건 그래프에서는 보통 이렇게 누워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 완만한 녀석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빨간색이랑 파란색을 비교해보면 빨간색이 좀 더 완만하게 나타나죠? 파란색은 좀 더 급격한 기울기로 갔죠? 그렇게 되면 빨간색, 누워있으면 누워있을수록 더 탄력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일어서 있으면 일어서있을수록 더 비탄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공급 곡선이든 수요 곡선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기울기가 완만하면 탄력적, 더 기울기가 크면 비탄력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2번 공급 곡선 같은 경우는 어떤 거예요? 2번 공급 곡선이요. 뭐 실제로 아까 얘기했듯이 생산할 수 있는 양이 딱 정해져 있는 경우, 그리고 그것만 생산해야 되는 경우. 물 같은 경우. 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생산량을 좀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그래프가 이런 식의 공급 곡선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좀 줄일 수는 있는데 늘어나는데 어느 이상 못 늘리는
그런 그래프가 나올 수 있고요. 아니면 아예 정부에서 이만큼 이상은 생산하지 마라고 해가지고 생산량 할당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방금 그린 것처럼 이렇게 증가하는 척 하다가 꺾여가지고 수직으로 쭉 올라가는 그런 그래프가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애초부터 사실은 이렇게 수직으로 쫙 되어 있는 거, 그런 거는 예를 들기가 되게 좀 이렇게 인위적인 예를밖에 못 드는데, 뭐 현실에서는 이런 정도의 그래프는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직선인 공급 곡선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걸 잠깐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그 71페이지에 있는 그래프예요. 71페이지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 이제 가격 탄력성을 계산을 해볼 겁니다. 계산을 해보는데 여기 있는 이 식을 이용해 가지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여기 그래프를 하나 더 그릴게요. 그래프를 하나 더 그려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지금 그리는 그래프는 71페이지에 있는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공급량, 가격, 그다음에 원점에서 시작해서 쭉 직선인 녀석, 그다음에 원점이 아닌 곳에서 시작해서 올라가는 녀석, 그다음에 여기서 뭐 꼭 이렇게 교차할 필요는 없긴 하지만 이런 식의 세 가지 경우가 있다고 해보도록 하죠. 공급 곡선이. 그렇게 되면 요거 원점에서 시작해서 직선으로 올라가는 녀석의 공급의 가격 탄력성, 요거를 갖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자, 점이 두 개가 있어요. 점이 두 개가 있고 두 가지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두 가지 상태를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원래 요 아래에 있는 점에서 나중에 위에 있는 점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 원래 얘의 요 점 A점이라고 하고 B점이라고 하면 A점의 생산량은 QA, 그다음에 QB, 그다음에 PA, PB 이런 식으로 한번 둬보도록 하죠. 그러면 A점의 생산량은 QA가 되고 그다음에 A점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PA 이런 식이 되겠죠. 그리고 A점의 생산량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건 QB에서 QA를 뺀 것만큼이 될 거예요. 생산량의 변화량, 화량이라는 걸 갖다가 일단 델타 Q라고 쓸 수 있고, 이게 실제 값은 QB 마이너스 QA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 다음에 가격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건 델타 P라고 나타낼 수 있는데, 그거는 얼마가 되냐? PB 마이너스 PA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열심히 나타내는데 결국 왜 나타냈냐? 여기다 넣으려고, 이 식에다 넣으려고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델타 P 대신에 뭐라고 써주냐? PB 마이너스 PA, 그리고 델타 Q 대신에 QB 마이너스 QA 이렇게 나타내요. 델타 P가 뭐라고요? QB 마이너스 Q PB네. 자, 살짝 좀 지우고 여기다가 PB 마이너스 PA 분의 QB 마이너스 QA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 뭐죠? QA 분의 PA. 자, 뭔가 식이 되게 복잡해진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어디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지금 요 두 점 사이에 원래 이제 수학 시간에 했던 기울기 구하는 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기울기가 뭐가 될까요? 기울기라고 하는 건 요 x값, 그러니까 QB-QA 분의 PB-PA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그 부분이 사실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면 얘가 기울기의 역수로, 이 그래프의 기울기의 역수로 들어가 있어요. 역수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QA분의 PA라고 하는 거는 이건 또 뭘까요? 0에서부터 QA까지 여기 변화량, 그 다음에 PA라고 하는 건 0에서부터 PA까지 간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요거의 기울기라는 것, 그리고 요만큼의 기울기라는 것이 일정하죠. 둘이 일정하니까 결국 이 값이랑 이 기울기 분의 1이라고 했던 이 역수랑 둘이 곱하면 1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 하고 싶어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도 이제 수학을 어느 정도 잘 하신다는 전제 하에 이렇게 조금 설명을 드려봤어요. 별로 의미는 잘 모르겠죠? 의미는 잘 모르겠지만 여튼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원점에서 출발해서 직선의 형태로 나아가는 요 공급 곡선이라고 하는 녀석은 무조건 EP라고 하는 게 어느 점에서건 1이 된다라는 그 얘기 하고 싶어서 했던 겁니다.
그러면 요거에 이제 좀 대응해가지고 지난 시간에 하긴 했었습니다만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 그 곡선 위에 어느 점에서든 항상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인 그래프가 있었죠. 어떤 그래프였죠? 그렇죠. 쌍곡선 그래프. 이런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QP라고 했을 때 쌍곡선인 녀석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어느 점에서나 1. 그 다음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는 녀석은 원점에서 출발해서 직선인 녀석. 걔들이 각각 1씩이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것도 이게 참 어떻게 보니까 수요는 쌍곡선이 나오고 공급곡선은 직선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 내기 아주 좋아요. 딱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여러 개 그래프 줘놓고 이제 어느 게 1이게 뭐 이런 거 막 물어보고 그런 식으로 치사하게 문제를 낸다는 거죠. 그래서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정도로 보면 이제 또 수요도 거의 공급도 거의 끝났어요. 그럼 또 다른 대공곡선이 네. 시작되는 점이 다른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하나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요, 요거 가지고 해요. 실제로 가격의 변화 비율 분의 공급량의 변화 비율 이용해가지고 이 점마다 조금씩 공급의 가격 탄력성들이 달라지게 돼요. 그럼 저 세 가지 공곡선의 차이점은 알고 얘네들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가격이 0일 때 생산량이 있냐 없냐 이런 차이가 있고요. 이거는 생산량이 없는 거고 얘는 그래도 생산량이 있는 거. 뭐 사실 실제로 이렇게 생산을 하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수준,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어느 정도 위에 여기는 점선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생산 포기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가격이 어디보다 떨어지면 아예 생산 안 하는 게 낫다라고 하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보다 아래쪽은 사실은 이제 점선으로 보통은 원래 그리면 더 정확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생산하는 점 같은 경우에 이렇게 실선으로 되는데 그걸 갖다 연장하면 이렇게 만나는 곳이 0이 아닌 곳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가격이 요 수준보다 낮은 곳에서는 일단 생산량이 0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그런 공급곡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이제 기울기가 좀 더 완만하냐 아니면 좀 더 급하냐 그런 거에 따라서도 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도 영향을 받는 요소들이 있어요. 영향을 받는 요소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공급의 72페이지예요. 72페이지 보시면은 제일 위에 문단 보시도록 하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거기서부터 이제 한 문단 전체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표시를 해두시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입니다. 생산량을 증가시키려 할 때 시설 용량의 확장이나 추가적인 투입 요소 구입 등의 측면에서 어려움이 없으면 공급을 좀 탄력적으로 가격이 올라갔을 때 더 공급을 빨리빨리 올릴 수 있다는 얘기죠. 이 경우에는 생산량이 커질 때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그다지 빠르게 상승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공급 탄력성이 큰 값을 가지게 되고요. 또한 어떤 기업이 한 상품의 생산으로부터 다른 상품의 생산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커진다. 왜? 어떤 특정한 물건의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이전에 다른 물건을 생산하고 있던 라인까지도 다 돌려가지고 저쪽 라인을 만들게 되니까 가격 탄력성이 커지게 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려되는 대상 기간, 또 대상 기간 얘기 또 나오죠. 대상 기간이 길어질수록 탄력성이 더 커진다. 왜? 시간을 들여가지고 생산 설비를 이렇게 뭐 사오거나 아니면은 만들거나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로 갈수록 더 탄력적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급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장의 균형인데 균형은 별거 아니고 수요하고 공급을 이제 묶어요. 한 그래프 안에다가 그린다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하나만 딱 그려놓으면 그 다음부터 모든 이야기를 다 그래프를 보면서 얘기를 할 수 있게 되죠. 살짝 지우고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게요. 하나만 그릴 거니까 좀 크게 그렸습니다. 자, 수요량이 되고 그 다음에 가격이 되는데 보통 수요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돼 있는 두 개 중에 어느 게 수요 곡선이죠? 자, 1번, 2번 중에서 어느 게 수요 곡선일까? 그렇죠. 우하향하는 게 수요 곡선이 되고요. 수요 곡선. 요게 공급 곡선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실제로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거래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금액에서 얼마만큼 일어나게 될까요? 당연히 상식적으로 봤을 때 왠지 이 요점이라고 하는 게 되게 마음에 걸려요. 그렇죠? 만나는 점. 이렇게 해서 P, Q,
해놓고 균형 이라고 이렇게 보통 붙입니다. 뭐예요? 균형 가격이 요만큼이고 균형 생산량이라고 하는 게 요만큼이 되는 거죠. 균형 거래량이 되는 거예요. 왜? 공급 곡선이 이렇게 생겼고 수요 곡선이 이렇게 생겼으면 누가 봐도 이 교차점에서 거래가 일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 사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실제로 그렇게 되게 되느냐 하면 뭐 이 공급 곡선이랑 수요 곡선이 너 어떻게 생겼니 하고 곡선을 다 그려보고 생산량을 결정하는 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실제로 공급을 해가지고 딱 내놔요. 이 공급자가 이따만큼 요 점에서 이제 공급량을 늘리는 거죠. 공급량을 요 정도를 줍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는 거는 얼마만큼밖에 안 사요? 요만큼밖에 안 사는 거예요. 요만큼밖에 안 사니까 이만큼이 사실은 뭐가 되냐? 가격이 지금 너무 높게 생각을 했던 거죠. 실제로는 이제 생산량이 늘어났으니까 이 생산량에 맞는 생산량으로 해서 요만큼 요점까지 요만큼이 뭐가 되느냐면요 남는 양이라고 해서 여기 용어로 보면 초과 공급 그래요. 이런 좋은 말이 있는데 남는 양이 이러고 있다. 참 초과 공급을 너무 많이 한 거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요 정도 가격을 받고 싶었어? 그러면 야 요만큼만 만들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만들었네 라고 해가지고 물건이 남겠죠. 물건이 남으면 어떻게 해요? 싸게 팔아요. 싸게 팔아서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가격을 조금씩 내려가다 보면 사겠다는 사람이 조금 더 늘어나요. 더 늘어나다가 쭉쭉 내려가지고 요점까지 갔을 때 이제 드디어 내가 팔려는 그 가격이랑 그 다음에 요 생산한 양하고 딱 맞는 그런 점이 된다는 거죠. 반대로 요 아래쪽에서 요 점이랑 요 점을 비교하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평행인데 거기서 볼 때는 좀 기울었죠? 평행인가요? 자, 그러면 요 부분 요만큼은 뭐가 될까요? 이제 요점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가격이 형성된다고 하면 이 가격이면 수요량이라고 하는 건 이따만큼 사고 싶은데 사실 공급하고 싶은 사람은 요만큼밖에 공급을 안 하기 때문에 초과 수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점이 아닌 다른 점 어느 점으로 가더라도 초과 공급 내지는 초과 수요 둘 중에 하나가 생길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그걸 갖다 없애는 방향으로 시장이 움직이다 보면은 결국은 균형점으로 간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경제에서 균형이란 용어처럼 자주 쓰이는 것은 그 예를 찾기 힘들 정도다라고 해서 균형이라는 말 되게 좋아하죠.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균형 거래량, 균형 가격 뭐 이런 식으로 용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일단 균형의 변화라는 얘기가 곧 옆에 페이지에 나오는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73페이지 오른쪽에 있는 균형의 변화에서부터 이제 또 추가적인 논의를 좀 해보도록 하죠. 시장에서 일단 균형이 이루어지면 다른 교란 요인이 없는 한 그 가격과 거래량이 그대로 유지된다. 그게 이제 정상인데 하지만 어떤 교란 요인에 의해서 수요 곡선이나 공급 곡선 자체에 변화가 오면 그러니까 우리 요 수요 곡선 얘기할 때 그 얘기 했었죠. 수요 곡선 위의 이동이냐 아니면 수요 곡선 자체의 이동이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수요 곡선 자체나 아니면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할 경우에는 이 균형점이 옮겨갈 수가 있다는 얘기가 돼요. 자, 그 예를 이제 보도록 하죠. 아이스크림이 건강에 좋다라는 얘기가 나왔다라고 하면 일단 수요 곡선이라고 하는 녀석이 어디로 이동을 하게 될까요? 아이스크림 먹으면 몸에 좋대. 30년 더 산대라고 하면 얘가 수요 곡선 자체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얘가 이렇게 하얀색이었던 녀석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격도 올라가고 그리고 그 거래량이라고 하는 것도 늘어나는 그런 식으로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 지금 이거는 이제 수요가 증가한 경우고 공급이 변화하는 경우도 있어요. 공급이 변화하는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 공장 하나가 갑자기 폭발을 해가지고 갑자기 아이스크림 생산량이 50%로 팍 줄었어요. 팍 줄었다. 그러면 이제 공급 곡선이 어디로 가느냐? 여기 있었던 공급 곡선이 이쪽으로 갈까요? 이쪽으로 갈까요? 위쪽으로. 그래요. 자,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위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위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애초에 여기가 이제 균형점이었는데 갑자기 균형점이 어디 생기느냐? 여기 생기게 되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가격은 올라가는데 오히려 거래량은 줄어드는 그런 식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뜻 생각하기에는 수요가 늘어난 거 그리고 공급이 줄어든 거 같은 방향으로 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가격이 상승한다는 건 같지만 거래량 자체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거래량이 늘어나는데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거래량은 줄어들어요. 둘 다 가격은 올라가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균형의 변화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이렇게 두 개 딱 그려놓고 그 다음에 거기 뭐 주어진 상황에서 이제 판단을 해보면 되는 거죠. 수요가 늘어난 건가
아니면 공급이 줄어든 건가? 공급이 늘어난 건가?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실제로 가격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균형 거래량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74페이지, 75페이지 계속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뭐 벌들의 부활이라는 둥, 균형의 변화라는 둥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죠. 자, 그런 것들은 이제 그래프만 그려가지고 바로바로 각자 알아서 가격이 그리고 거래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넘어가서 이제 76페이지부터 균형 분석의 응용이라고 해서 1번, 2번, 3번 이렇게 물품세 부과의 효과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것도 사실은 이 그래프 하나로 다 설명이 가능해요. 첫 번째, 가격 규제라는 게 있어요. 가격 규제라는 건 완전히 엄밀한 의미에서 시장 경제에서는 없어요. 가격에 대해서 통제를 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우리 일상생활, 실생활에서는 사실은 가격 규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어떤 가격 규제가 있죠? 뭐 전월세 상한제라든가, 뭐 물론 아직 아니에요. 뭐 여튼 법으로 갑자기 아무리 네가 뭐 사적인 공급을 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거 있겠네요. 이자율 같은 거 대부업을 하는데 이자율 같은 것들 뭐 개인이니까 100%, 200% 마음대로 받고 싶어라고 하지만 사실 법률로서 그 받는 걸 딱 막아놨잖아요. 뭐 20몇 %가 이렇게 딱 막아놓고 그거보다 높은 거는 법으로 금지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놨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가격 규제 예예요. 가격 규제 예인데 이 가격 규제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가격 상한제라는 게 있고요. 이 이상으로는 못 받는다라고 해서 영어로는 프라이스 실링. 실링이 천장이죠. 가격 천장을 만들어 놓는 가격 상한제가 있고요. 가격 하한제가 있어요. 하한제도 있어요. 쉽겠지만 가격 하한제의 예가 일단 플로어. 자, 천장이었으니까 바닥이 돼야 되겠죠. 프라이스 플로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 가격 상한제라고 하는 거는 뭐 언뜻 생각해봐도 그런 거 많은 것 같아라고 이렇게 느껴지고 가격 하한제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최저임금이에요. 최저임금 이 이상으로는 돈을 줘야만 사람을 쓸 수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가격 하한을 딱 걸어놓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최저임금이 되겠죠. 그러면 일단 상한 가격제가 시행이 되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하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옆에. 정상적으로 이렇게 수요과 공급이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얘가 수요, 얘가 공급이죠. 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가격 상한제라고 하는 거는 균형 가격보다 높은 곳에다가 상한을 쳐놓을까요? 낮은 곳에다가 상한을 쳐놓을까요? 높은 곳에다 쳐놓으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아무 효과가 없고요. 원래 그냥 내버려 뒀을 때 생기는 균형 가격보다 낮은 곳에다가 상한 가격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의미가 있겠죠? 상한 가격이 여기다. 그래, 그럼 난 균형 가격에서 그냥 거래하고 말래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의 효과가 1도 나타나지 않아요. 따라서 가격 상한 가격이라는 거 보통 이 가격 안 올리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싸게 하고 싶어서 싸게 공급하라고. 그래서 이 상한 가격이라는 건 균형 가격보다 아래쪽에다가 보통 설정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억지로 아이고 그래프가 생기다 말았네. 자, 그래프를 이렇게 자 상한 가격에서 쭉 그래프를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생길까요? 공급자 입장에서는 나는 이 가격이면 요만큼만 공급하고 싶은데 수요자들은 이따만큼 사고 싶어요. 가격이 싸니까. 그래서 뭐가 발생하게 되냐? 반드시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됩니다. 가격 상한제를 했을 경우에 초과 수요. 그래서 초과 수요가 생기면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암시장이라는 게 생겨나요. 그래서 암시장에서는 이 딱 정해져 있는 이 상한 가격 따위를 무시하고 원래 암시장이라는 데가 불법적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2배, 3배 가격을 팍팍팍 받으면서 이렇게 거래하는 시장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가격 상한제 그렇게 되고요. 또 반대로 가격 하한제, 최저임금제인데 그럼 가격 하한제, 하한 가격은 어디에 형성이 되느냐? 위쪽에 형성을 해놔야 되겠죠. 그러니까 최저임금제라는 것도 좀 월급 좀 많이 주고 싶어가지고 많이 주게 하고 싶어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하한 가격이라는 게 균형 가격보다 위쪽에 형성이 됩니다. 위쪽에 형성이 되면 어떤 식이 되느냐 하면은 이번에는 그 임금이기 때문에 공급자가 이제 노동자가 돼요. 노동자가 이제 공급을 하는 건데 노동을 공급하는 공급자 입장에서는 많이 제공을 하고 싶어요. 이 돈이면 나는 100시간도 일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 수요하는 측면에서는 야, 나 조금만 고용하고 싶은데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노동이기 때문에 공급자가 말 그대로 노동자가 되고 수요자가 바로 기업가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는 뭐가 되느냐? 초과 공급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새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시사적인 얘기긴 한데 최저임금제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최저임금제 너무 높아져가지고 자영업자들 다 죽어나가고 오히려 일자리는 줄어들고 일자리가 줄어든다라는 것도 요걸 가지고 설명을 할 수도 있긴 해요. 왜냐하면 이 일자리를 갖다가 수요자인 그 자영업자라든가 아니면 뭐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늘어났으니까 요 가격이 자꾸 올라가니까 어떻게 되냐 수요량이 자꾸 줄어든다 이거죠. 줄어들어가지고 오히려 일자리가 감소하는 그런 영향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경제학자들이 사실 이론 가지고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이용해서 실증 연구를 해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 최저임금제가 실행이 됐을 때 정말로 일자리가 줄어들었는가 뭐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연구를 해봤는데 사실 그 연구 결과만 보면 그 최저임금이 올라간다고 해서 일자리가 줄어든다거나 그거는 맞지 않는 얘기긴 해요. 근데 사실 실증 연구라는 게 한계가 있어요. 모든 상황을 다 똑같이 만드는 게 어려워요. 어렵다 보니까 이때까지 진행됐던 연구랑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현실이랑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게 항상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그런 거는 뭐 각자의 어떤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격 규제의 효과였어요. 가격 규제의 효과고 그래서 어떻게 상한 가격을 설정하게 되면 초과 수요가 생기고 그다음에 하한 가격을 설정하면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수량 규제라는 게 나와요. 방금 이제 가격을 규제했는데 이제는 수량 규제를 합니다. 자, 수량 규제 또는 수량 할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뭐 수량 규제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죠. 공급량을 어느 정도 이상으로 못 늘리게 딱 막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뭐 현실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통 이제 국가에서 전매하는 것들, 담배 뭐 이런 거. 근데 담배도 사실은 양으로 딱 이렇게 하지는 않는데, 뭐 여기는 그냥 실질적이지는 않지만 그냥 이론적인 예를 들어놨네요. 예를 들어서 영업용 택시의 면허 수를 5만 개로 제한하면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다가 또 그래프를 하나 더 그려야 되겠군요. 지우고 다시 그릴게요. 자, 금방 그리니까. Q, P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는데 얘가 공급 곡선이었고 얘가 수요 곡선이죠. 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서 원래 이제 균형 거래량은 이따만큼인데 이 균형 거래량보다 더 작은 쪽에다가 수량 규제를 딱 걸어버린 거예요. 수량 규제. 이 이상으로는 공급 못한다라고 이렇게 법률로서 막아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원래 하얀색으로 이렇게 우상향했던 공급 곡선이라는 녀석이 어떻게 생기게 되느냐? 이렇게 가다가 수량 규제에 딱 만나는 점에서부터 그냥 수직으로 위로 쭉 올라가게 돼요. 더 이상 이쪽으로 못 가게 되는 거죠. 공급 곡선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실제 거래는 요 점에서 일어날 거예요. 그렇죠? 수요 곡선이랑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이니까. 그렇게 되면 일단 균형 거래량에 비해서 일단 당연히 규제를 했으니까 수량이 줄어들어요. 줄어들면서 무슨 일이 생기느냐면 균형 가격보다 어떤 곳에서 높은 곳이에요, 낮은 곳이에요? 균형 가격보다 원래 이제 그 정상적인 규제가 없었을 때 균형 가격은 여기인데 규제가 생김으로 인해서 균형 가격이 증가하게 된다라는 그런 효과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거예요. 원래 100개를 공급을 해야지 시장 수요가 딱 맞아 떨어지는데 정부에서 70개만 공급해라고 하게 되면 이제 더 비싸게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더 비싼 돈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 사람한테만 팔게 되고 생산량이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는 이제 요만큼이 차이가 나요. 무슨 차이가 나죠? 이건 요 폭은 뭘 의미할까요? 얘는 사실은 요 정도 수량이면 생산자는 요 가격만 받아도 팔 의향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요 규제 때문에 이따만큼 돈을 받게 되니까 이만큼 차이가 생산자한테 고스란히 경제적인 지대가 됩니다. 지난 시간에 지대 얘기했었죠? 요게 이제 경제적 지대가 되는데 그 지대를 할당 지대라고 얘기를 해요. 요 지대가 렌트죠, 렌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요 폭만큼. 원래 규제가 없었으면 전혀 생기지 않았어야 되는데 규제가 생기는 바람에 추가적으로 생산자가 얻게 되는
이득이다, 이윤이다 라고 해서 할당지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할당지대라는 거 몰라도 상관은 없는데 일단 79페이지에 굵은 글씨로 나와 있길래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수량 규제는 어떤 상품의 공급을 합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경우이다. 이로 인해 공급자가 받아야 하겠다는 금액과 이용자가 실제로 내는 금액 사이에 차이가 생기게 된다. 이만큼의 차이가 생기게 되죠. 그 차이는 사실은 원래 이런 규제가 없었으면 생산자한테 갈 게 아니었는데 규제 때문에 갑자기 생산자가 이득을 추가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할당지대라고 이렇게 부른다. 라고 이렇게 하는군요.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여기서도 이제 암시장이 생기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상황이 되겠죠. 왜? 아니, 공급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이 법의 테두리 바깥에서 비슷하게 해가지고 택시 비스무리한 녀석들이 막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소비자의 니즈를 맞춰주려고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까지 봐주시면 되겠죠. 다음 세 번째, 물품세 부과의 효과. 자, 물품세 부과라고 했는데 세금을 부과를 하는 겁니다. 세금은 그럼 누구한테 부과할까요? 생산자한테 부과할까요? 소비자한테 부과할까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생산자한테 부과를 합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걷기가 편해서 그래요. 소비자한테 너 물건 살 때마다 10%씩 세금을 내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솔직히 안 될 건 없어요. 안 될 건 없고 부가세 같은 경우에 제일 마지막에는 부가세를 소비자가 내는 게 맞아요. 내는 게 맞는데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예를 들어 가지고 새우깡에만 다른 과자 다 빼고 새우깡에만 세금을 내겠다. 세금을 매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솔직히 새우깡을 생산하는 공장한테 매기는 게 훨씬 편해요. 그렇죠. 새우깡 생산하는 봉지당 100원씩 이렇게 세금으로 내 해가지고 생산자한테서 걷어가는 게 훨씬 편하다는 얘기예요. 새우깡만 100원 사갈 때 100원 내라 이렇게 하면 굉장히 조세 행정적인 측면에서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세가 부과가 되게 되면 S하고 D 중에서 공급이랑 수요 중에서 공급 곡선이 일반적으로 움직이도록 그렇게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여기서 아니 의문을 가지실 것 같아서 아니 물품세가 부과되는데 왜 D가 이렇게 줄어들면 안 돼요? 왜 S가 줄어들죠? 이렇게 S가 올라가죠? 라고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서 보통 세금이 부과되면 생산자한테서 걷어가기 때문에 일단 공급 곡선이 위로 올라가게 되고 자 그럼 공급 곡선이 위로 올라갔다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그럼 뭐 생산자만 손해를 보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S가 이렇게 세금이 부과되면서 좌측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균형 거래량이라고 하는 것도 줄어들고 균형 가격이라는 것도 올라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 요게 세금이 100원이 부과된다고 해서 균형 가격이 딱 100원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100원이 아니고 균형 가격이 얼마가 올라갈지는 수요 곡선이랑 공급 곡선의 탄력성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아하, 그런 거 하려고 탄력성 배웠어요, 사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매우 비탄력적이다. 가격이 아무리 올라가도 수요량은 요지부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100원을 물건에다가 딱 세금을 때리는 순간 그 100원은 누가 다 부담을 하게 되느냐? 결국은 소비자한테 그 부담이 다 가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공급이 비탄력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 공급이 비탄력적이니까 공급자가 거의 100원을 다 자기가 부담을 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 비탄력적인 녀석, 즉 이렇게 기울기가 좀 더 이렇게 수직에 가까운 녀석들, 손든 녀석들이 주로 이제 세금 부담을 가져가게 돼요. 왜냐하면 재정학에서 이 세금 부담이 소비자한테 가냐 아니면 생산자한테 가냐 이걸 분석하는 게 되게 큰 주제거든요. 큰 주제에서 쉽게 외우는 방법이 그거예요. 사실은 더 비탄력적인 녀석이 부담이 크다. 손든 녀석이 세금 낸다. 그런 식으로 외우게 됩니다. 사실 요거는 저도 이제 다른 강의 듣다가 얻어 들었어요. 잠깐만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나? 자, 고마워요, 황 선생님. 자, 그 재정학 강사분 중에 이제 황수성을 가지신 분이 계시는데 제일 유명해요. 거의 제일 유명한 것 같아요. 그분한테 수업 들으면서 들었던 얘기예요. 자, 저는 출처를 밝혔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물품세 부과의 효과는 어떻게 되냐? 물품세를 부과하면 거래량도 줄어들고 가격도 올라간다. 하지만 가격폭이 딱 세금을 매긴 폭만큼 올라가는 건 아니다. 라는 그 정도까지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얘기가 막 말로 이렇게 길게 써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개념이에요. 사실은 요까지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3장을 다 한다는 그 하에 앞으로 한 5분 정도 내지 10분 정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1페이지에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라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잉여라는 말이 나오면 되게 좀 잉여로운 그런 느낌이 들긴 하지만 사실 이 잉여라는 말이 꼭 원래부터 나쁜 말은 아니죠. 그렇죠?
사실 잉여라는 건 남는 거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소비자 잉여라는 건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만족감. 아까 뭐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수요 곡선이 요 딱으로 생겼고 그다음에 공급 곡선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이렇게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건 요 점에서 이렇게 평행이 아닌 것 같은데 어머 마음이 비뚤어서 선을 똑바로 못 끊네요. 자 정성 들여 그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거래되는 건 요 가격, 요 수량 이렇게 거래가 될 텐데 자 소비자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 볼게요. 소비자 입장에서 요까지 물건을 내고 여기에서 물건 요만큼의 수량을 산다라고 하면 실제로 내야 되는 돈은 요 밑에 있는 사각형의 넓이만큼 돈을 내야 돼요. P 곱하기 Q에서. 그런데 내가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만큼이 되느냐 하면은 정확히 삼각형은 아니고요. 사실 얻을 수 있는 전체 만족감이라고 하는 건 이따만큼의 만족감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단위 요거 하나 샀을 때는 요만큼의 만족감을 얻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요만큼의 만족감을 얻게 될 거고 그래서 Q 단위까지 다 사게 되면 이따만큼 전체의 만족감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지불한 금액이 파란색 빗금 친 것만큼이니까 결국 흰색 빗금에서 파란색 빗금을 빼고 나면 요만큼 부분의 삼각형 모양의 면적이 하나 생길 겁니다. 빨간색으로 빗금 친 부분. 이걸 보고 소비자 잉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이 물건을 소비를 함으로써 내가 낸 돈에 비해서 추가로 더 얻은 만족감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거예요. 자, 빨간색 삼각형 부분 이게 소비자 잉여가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 잉여의 그 정의에 대해서 밑줄이나 하나 치고 넘어가 보도록 하지요. 자, 83페이지를 보세요. 83페이지 보시면 방금 그린 그림은 82페이지에 있는 그림이에요. 82페이지에 있는 그림이었고 83페이지에서 봅시다. 위에서 두 번째 줄 이렇게 볼펜 10개를 다음부터 이제 한번 쳐볼게요. 이 볼펜 10개는 그냥 물건이란 뜻이고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이 실제로 지불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이라고 하는 건 하얀색 빗금 친 부분이고 그다음에 실제로 지불한 건 파란색 빗금 친 부분이니까 결국 이 빨간색 빗금에 해당하는 부분이 소비자 잉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소비자 잉여가 이게 크면 클수록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겠죠. 그렇죠? 내가 낸 돈보다 추가로 더 얻은 만족감이니까 이 소비자 잉여가 크면 클수록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그리고 생산자 잉여라는 용어가 바로 밑에 나옵니다. 그러면 생산자 잉여는 뭘까요? 이제 약간 좀 응용력을 조금 발휘해 보면 아마도 이 그래프에서 어느 부분의 면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이쪽? 이라고 생각하면 아니고 여기. 자, 1, 2, 3, 4 중에서 어디에 있을까요? 생산자 잉여라는 녀석은 참 무용하네요. 자, 83페이지 바로 밑에 그래프에 딱 나와 있는데 이런 질문을 하는 것도 좀 웃기긴 하네요. 자, 이 부분을 열심히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는 이유가 있겠죠. 아유, 깨끗하게 안 지워지네요. 자, 이 부분을 살짝 좀 지우고 원래 있었던 공급 곡선이라는 녀석을 복원을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있었어요, 공급 곡선이. 자, 그러면 어차피 거래가 일어나는 건 요 점이에요. 요 거래랑 요 가격으로. 그러면 생산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요만큼을 생산하는데 0에서부터 Q만큼 생산을 하는데 꼭 받아야 되는 돈이라고 하는 거는 요 밑에 있는 삼각형 부분으로 표시가 될 겁니다. 꼭 받아야 되는 돈. 나 이거 이상 안 받으면 절대 팔질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요 하얀색 빗금친 부분이 되겠죠. 하지만 실제로 받은 돈은 얼마입니까? 실제로 받은 돈은 아까도 이제 그려놨던 것처럼 요 네모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을 실제로 받았어요. 그죠? 그렇게 되면 이 생산자 잉여라고 하는 부분은 어디가 되느냐 하면 파란색 빗금을 치는 요만큼이 됩니다. 요게 생산자 잉여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내가 실제로 받은 돈인데
원래는 요만큼만 받아도 팔라 그랬는데 이만큼이나 주네? 그러면 따라서 여기 남아있는 이 파란색 빗금친 부분이 생산자 입장에서 잉여로 이렇게 남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83페이지에 있는 그림도 방금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82페이지, 83페이지 그림을 따로따로 그려놨잖아요. 하지만 요거 하나의 그래프에다가 그리는 게 더 사실은 좋아요. 그게 더 이해가 쉽게 되죠.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 뭐 빗금이 아주 어지러우니까 조그맣게 해가지고 그려보면 DS라고 해서 땅땅땅땅 해서 요만큼이 소비자 잉여, 그리고 요 선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이 생산자 잉여,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생산자든 소비자든 전부 사회를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자 잉여랑 소비자 잉여가 크면 클수록 전체 사회적인 관점에서 좋은 거예요. 사실 그렇죠. 이 거래 좋은 거래였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소비자 잉여가 있어야, 그리고 그게 커야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좋은 거래였습니다라고. 생산자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생산자 잉여가 없으면 이 거래 좋은 거래 아니야. 생산자 잉여가 커야 좋은 거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사회적 순사회 편익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를 합한 값, 합쳐서 만들어내는 이따만한 삼각형의 넓이, 그게 바로 순사회 편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순사회 편익이 크면 클수록 좋은 거예요. 크면 클수록 좋은데, 요거는 가만히 내버려뒀을 때 사실 순사회 편익이라는 건 가장 큰 값을 갖게 됩니다. 오히려 어떤 규제를 할 경우에, 아까 여기서 살펴봤던 뭐 가격 규제, 뭐 수량 규제 이런 걸 하게 될 경우에 수량 규제를 하는 예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아까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렇게 올라가 버린다 그랬죠. 그렇게 되면 원래 규제를 하기 전에 가졌어야 되는 소비자 잉여는 여기에서부터 이쪽 위로 가서 생기는 이따만큼의 면적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생산자가 얻는 잉여라고 하는 건 이 아래쪽에 있는 면적이었어야 해요. 그런데 실제로 거래가 일어나는 부분을 보게 되면 요만큼 부분이 사라져 버립니다. 사라져 버리고 요만큼은 이제 잉여로서 존재를 할 수가 없죠. 거래량이 줄어들어 버렸으니까. 오히려 여기서부터 잘라가지고 위쪽에 해당하는 부분이 소비자 잉여, 그 다음에 여기서 잘라가지고 아래쪽에 요 그래프까지 이제 닿는 부분, 요만큼이 생산자 잉여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소비자 잉여하고 생산자 잉여를 합한 금액이 요 삼각형만큼 줄어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정부가 어떤 규제를 하든지 간에 규제라는 게 들어가는 순간 순사회 편익이라고 하는 건 항상 이렇게 삼각형 모양, 꼭 또 이게 삼각형 모양으로 생겨요. 삼각형 모양으로 생겨서 그만큼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거 나중에 재정에 가서 더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이렇게 줄어드는 요걸 갖다 뭐라고 얘기하냐? 자중 손실, 규제에 의해서 사라진다라고 해서 데드 웨이트 로스, 자중 손실이라고 하고 사중 손실이라고도 해요. 사중 손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말 그대로 규제 때문에 사라진 편익,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거기 나오긴 나오네요. 자중 손실이라는 용어. 84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면 자중 손실이라는 용어도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 규제를 함으로써 줄어든 잉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뭐 이거는 가격 규제든 수량 규제든 상관없이 일단 순편익이라고, 사회 순편익이라고 하는 건 줄어든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세금을 부과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을 부과해도 이게 일단 거래량이 달라지면 바뀌어요. 줄어들어요. 어쩔 수 없이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뭐 아주 가상적인 세금으로서 중립세라고 해서 이 초과 부담, 요 자중 손실을 발생시키지 않는 그런 세금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 현실에서는 그런 세금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세금 부과되면 무조건 편익이 줄어든다, 이렇게 해도 맞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자, 그 정도까지 보시면은 오늘 뭘 했느냐면은 수요 곡선이 어떻게 생겼는가, 공급 곡선이라는 녀석이 어떻게 생겼는가, 걔네들이 뭐 다른 요소가 바뀔 때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를 탄력성이라는 용어로 얘기한다는 것, 뭐 이런 것들 위주로 해가지고 그래프 생긴 모양들을 좀 살펴봤죠. 그리고 각각을 살펴본 다음에 합쳐서 시장이라고 됐을 때 이 시장에서 각각 균형 거래량, 균형 가격이 어떤 요소가 바뀌었을 때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게 경제학의 본편으로 와서 첫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소비자 이론 해가지고 소비자 선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한 수요 곡선이라는 거 기본으로 깔고 가요. 깔고 가면서 계속해서 또 뭐 추가적인 얘기들을 위에 얹어서
또 나아가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안녕.